연간 계획을 세울지, 어떻게 주간 계획을 세울지, 일간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발표할 홍지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이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일단은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연간 계획, 주간 계획, 그 다음에 일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지막에 RNVD라고 써놨는데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는 왜 플래너를 쓰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플래너 쓰기를 매우 귀찮아하죠. 막상 제가 가르치는 과외 학생들만 해도 정말 플래너 쓰기 싫어가지고 막 몸을 베베 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쓸 시간에 공부를 하겠어요. 이거 어차피 못 지키는 약속을 못하라고 합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제가 들은 과외 학생들의 변명입니다. 이런 말들은 다 변명에 불과하죠. 오늘 연간, 주간, 일간 플래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귀 기울일 테니까요. 첫 번째로 거시적인 계획은 공부에 있어서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향키가 고장난 배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원하는 방향에 가기 힘듭니다. 두 번째, 미시적인 계획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계획을 잡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하루에 하는 양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서 이제 핑계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공적인 연간 계획이라고 해놨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사람마다 지금까지 학습량의 차이와 과목별 실력에 따라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스스로가 본인에게 최적화된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연간 계획일까요? 다들 성공적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자, 후회 없이 공부하자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성공적인 것은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능날 최고의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기 이제 그래프가 있죠. 제가 이제 그려서 조금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보면 저의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9월에 저의 최고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제가 다시 저의 수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연간 계획에 있어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점수가 11월에 정점을 찍는 것이 성공적인 연간 계획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학습입니다. 기반학습의 경우 사람에 따라 일찍 N수를 결심한 사람의 경우 3월까지 아니면 자기는 좀 늦게 시작을 했다. 그럼 길게 5월까지 진행합니다. 네, 기반학습은 개념학습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저는 완벽한 개념 노트를 제작하거나 기출문제집 위주로 개념을 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수학을 예시로 들면 3월, 4월 중으로는 마플 교과서라고 되게 유명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개념서를 풀면서 내가 잊고 있던 개념은 없는지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기출문제를 풀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기출문제의 경우 작년에 수험 경험이 있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출문제의 특징을 사용해서 문제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쓰였구나. 나는 이 개념이 되게 많이 문제에 출제되고 이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출제되는구나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집 잡으면서 나는 이 어려운 문제집 풀었으니까 다음에도 잘하겠지 막 이렇게 미리미리 막 성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기출문제집부터 먼저 점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나는 어느 정도 너무 쉬운 공부는 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몇 시간 정도 킬러 문제를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막 사설 문제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단계는 문제풀이. 두 번째는 문제풀이인데요. 9월까지 꾸준히 문제들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도 있고 개인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습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풀든 많이 맞췄어, 나 잘했다, 예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틀렸는지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을 공부해야 하고 이 문제에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을 다시 뒤적여 봐도 좋고요. 그것을 저는 복습 노트를 만들었지만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핵심은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내가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를 알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 지피기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복습 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다음 세 번째로는 실전 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세 번째 스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내가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예를 들어서 나 50분 안에 21, 29, 30 빼고 다 푼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21, 29, 30을 푼다. 나는 한 10몇 분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 풀 수 있다. 화작, 문법, 이런 것들 얼마큼 푼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딱 시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7월, 8월, 네, 6편? 여기에까지 점수가 안 나온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 같은 경우에는 기반학습이 막 끝난 아이들도 있고 문제풀이로 막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어요? 저도 6편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점수가 오르고 있고 이제 실전 연습 단계에 돌입했을 때 자신의 최고 정점의 점수를 찍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절대로 그 점수가 막 잘 나왔어요. 그렇다고 막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의 목표는 수능날 최고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신이 나는 이 스텝을 밟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자신에 대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개념 공부 시간이니까 개념만 할 거야. 그리고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만 하고 실전이니까 모의고사만 직접 풀어야지. 이건 또 아닙니다. 자신이 좀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전 연습 위주로 공부하는 11월, 10월에서 자신이 개념 노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다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는 등 비중을 달리하되 복합적으로 이 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도구는요, 노트예요, 노트. 노트는 자신이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첨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주간 계획입니다. 네. 주간 계획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왜 균형 잡힌 주간 계획이냐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만 일단 3월에는 다 파자. 과학이 좋으니까 과탐 너무 재밌는데 일단 과탐부터 할까? 이런 마음은 계획에서 크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의 특성상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고르게 잘 받아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다음이 아니라 그 옆에 보이시는 저거는 제가 직접 쓴 플래너의 사진을 들고 온 건데요. 다음과 같이 형광펜으로 과목별로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직접 표시해 놓으면 과목별로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한 3월 달에 이제 재수학원을 들어갔을 때는
막 시간을 재서 국어 뭐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거가 되게 복잡하고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저렇게 그려놓고 보면 저기에서 파란색이 수학이고 저렇게 분홍색이 뭐 국어라고 칩시다. 그럼 너무 수학이 적고 국어가 많고 다른 과목이 없죠. 그러면 다음 날에는 수학을 조금 많이 하고 국어는 조금 하고 다른 과목을 넣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유동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면 내가 취약한 공부는 언제 합니까? 어떻게 이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활용하세요. 저의 예시를 들자면 저는 저기 보이면 보충이 필요한 취약 파트라고 해서 매주 저런 포스트잇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기 뭐 수학 확통에서 경우의 수 파트가 조금 어렵다. 중복조합 파트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다. 문법에서는 문장 성분이랑 이런 것들을 내가 틀렸다.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자신이 이제 주 동안 자기가 보충이 필요한 파트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조금 어려웠던 파트 같은 거를 적어놓은 다음에 주말을 활용해서 이걸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 1에서 역학을 진짜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리 1의 역학 파트를 이제 항상 주일에 3시간 정도는 반드시 이 역학 파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중에 막 그런 거에 막 신경 쓰지 않고 역학만 매일매일 파는 것이 아니라 딱 일요일이 되면 나는 역학 3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씩 매주 이걸 누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역학이 쉬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취약한 파트를 주의를 활용하면 정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동안 딱 미청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한 3시간은 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면 그렇게 이게 오래가는 마라톤인데 이거를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전도사님의 예배를 들으며 힐링을 하고 집에 가서 3시간 꿀잠을 자고 이제 학원을 가면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리 제가 빡세게 살아도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휴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열정적인 일간 계획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루하루가 이제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일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죠? 뭔가 땡땡이 치고 쉬고 싶을 때 뭔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학원을 빠지고 싶을 때 플래너에 적힌 계획들은 나를 나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일간 플래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 2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도한 계획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부족한 계획은 나태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 오차를 거쳐서 자신에게 맞춤 정장 같은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몇 % 정도 성취했는지를 확인하며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좀 부족한데? 나는 한 9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이건 나한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맞춰 나가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래너 예시와 같이 그냥 다 체크가 돼 있는 모습의 플래너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계획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양의 120%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에는 막 120%를 채웠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140%를 준비해서 뭔가 공부의 양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플래너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인데요. 매일매일 이제 플래너의 특성상 매일매일 끼고 다니면서 막 펼쳐보고 들여다보게 되죠. 그거를 활용했을 때 저는 백지복습법을 약간 응용해서 맨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내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내가 몰랐던 것들을 거기다가 추가해 놓으면서 뭔가 하루를 이제 끝낼 때 플래너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 여기서는 새롭게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걸 배웠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음날 딱 들여봐요. 맞아, 나 이거 했었지? 그 다음날도 들여봐요. 이거 뭐지? 이러면 다시 찾아가서 그걸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데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이거 R&VD라는 말들을 정말 수험생들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이것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초에 읽었는데, 올해 초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네, 작년 초에 읽었는데, 이 문구가 약간 저에게 머리에 망치를 쾅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서 R은 reality, 하고 VD는 vivid drea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그것이 즉 자기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꿈,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자신의 미래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을 계속 생생하게 꿈꾸면 그것이 즉 현실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R&VD 공식을 정말 여는 수학 공식보다 열심히 외우시고 계속 마음에 지니고 가신다면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될 것으로 이제 믿고 갑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나와서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 강구를 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